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유력 당권 주자의 출마 선언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대항마로 나선 97그룹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고 곧이어서 대통령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북한 관련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요. 우선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사 즉 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 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다 맡기겠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이제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출마의 변 어떤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재명 의원이 특유의 정면 돌파 방식으로 또 말씀하신 쟁점에 대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세력, 비명 내지는 반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것인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총선에도 승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비명계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공천 확산하는 거 아니냐,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천 확산은 없다. 시스템 공천하겠다. 능력, 경쟁력을 보고 평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현 윤석열 정부하고도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웠어요. 산무 정권이다. 그러니까 무능한 정권이다. 또 무책임한 정권이다. 무기력한 정권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민생 실용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생 경제위기 대책기구를 살리겠다라면서 민생 경제를 살릴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까? 뭐 역시 사고 체계가 좀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면 뭐 정계 은퇴라든가 이런 방식을 보통 택하죠. 그런데 뭐 이분은 정계 은퇴해서 스스로 좀 자숙의 기간을 갖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뭐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그런 결정을 좀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결정이 뭐 본인은 뭐 사직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한 사례를 들자면. 지난해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까지 바꿨죠. 그래서 원래 이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다가 당원 뭐 하여튼 갑자기 바꿔가지고 결국 출마를 시켰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려면 제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예.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뭐 저렇게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 여겨지는 분위기였고 이제 어쩌면 이제 발표 시기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를 던지면서 최대한 발표 시기를 이제 늦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죠. 예. 분명히 이제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의원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빗받쳤고 예.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조기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에 이런 이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고심하는 모습 또 여론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일종의 이제 사전에 좀 정지 작업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고 예. 또 어대명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여론조사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의원의 그런 로키 전략이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그 효과는 있었다고도 이제 뭐 보여지는데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바뀌었다라고도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대명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한 70% 이상이 찬성을 했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한 35% 그리고 2위에 박용진 의원이 한 15% 정도 나와가지고 2, 3위 주자들하고는 큰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대명 분위기를 강화하고 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또 대부분의 언론도 또 그걸 수용하고 또 뭐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현실로 수용이 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여론이 추락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 부분 잠재워진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서른 의원은 뭐 동반 불출마를 이제 제안했던 분이기도 하죠. 서른 의원도 출마를 이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반 이재명 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던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이제 97 그룹이 이제 비명계 쪽으로 해서 이제 대척점에 뭐 이렇게 뭐 대결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뭐 양강 구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97 그룹 대부분이 사실은 친문계죠. 친문계인데 그 가운데 뭐 박용진 의원 정도는 이제 비문계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친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합정 연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결국은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단일화를 거듭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런 그 양강 구도 형성이 가능하겠는가? 뭐 하기에 따른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97 그룹 중에서 뭐 누군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 또 새로운 비전 제시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의 차별화 그런 것에 성공한다 그러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드시 이제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당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라든가 국정 비전에 대한 얘기를 뭔가 설득력 있는 것을 내놓는데 좀 주력을 하고 그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양강 구도 형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구도라도 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이른바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야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공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같이 이제 뽑지 않습니까? 이제 당 대표에서 이제 뭐 이재명 의원이 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 대거 입성한다면 이제 강력한 어떤 그런 이재명 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최고위원회 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진입한다든지 해서 들어간다면 어떤 불편한 동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의원이 된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얘기는 만약에 과반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확실한 당 대표로서의 장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최고위원회에 친 이재명계가 몇 명 입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고위원 총 9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9명 가운데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고요. 예.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그리고 당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해가지고 총 9명인데, 지금 이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친 이재명계가 2명 이상이 당선된다면은 전체 과반 5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선의 정청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철음의 소속의 초선 의원들도 이재명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망은 일단 최고위원 5명 선출직 가운데 2명 이상은 무난하게 친 이재명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돼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재명이 확실하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이제 그 8.28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의 그 대항마로 나선 97 그룹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이제 방탄 출마다 이렇게 이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8월 전당대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게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검경의 수사 결과가 그 사이에 나오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정치적 변수를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 그거 이전에 일단 검경 수사 진척도가 전당대회 전에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 결론으로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결국 이거는 이제 그 당심, 당원 대의원들이 이제 이거를 얼마나 이제 안고 갈 거냐를 이제 선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사실은 상당한 그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심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을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경선 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향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에 과연 이제 바람직한 선택인지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 리스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오히려 당 대표되고 난 이후에 발현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좀 그 부분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 FC 수사 같은 경우에 3년 6개월 수사해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을 검찰에서 재수사해가지고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수사 행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도 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인 경찰과 함께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김혜경 씨 법과 같은 경우에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혐의점을 특정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오히려 이게 검찰에 또 현 정권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지금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당에서는 이제 불허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대표 출마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당 대표 출마는 뭐 사실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위원장이 이제 뭐 출마는 무산되더라도 외곽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내놨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정치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당 비대위에서 확실하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라면서 후보 등록에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출마를 강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앞으로 계속 차기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본인이 민주당을 향해서 질타했던 내로남불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본인이 비난하고 질타했던 그 내로남불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현 비대위의 결론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지금 자기 모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미래 정치 공간이 넓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뭐 역시 자기 정치를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건 뭐 이번 뭐 전당대회 입성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 향후에 이제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라든가 또는 이제 뭐 차기 전당대회를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리매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어찌 됐건 뭐 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건 간에 지금 상당히 지금 세간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면을 최대한 좀 개인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위기인 동시에 본인에게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선 직후에 원내대표에 취임한 뒤에 100일이 흘렀는데요. 자, 배정호 교수님, 지난 100일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은 뭐 직함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만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권성동 원내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뭐 거의 낙제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국회가 49일째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구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그래서 재헌절 뭐 경축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재헌절 날에도 국회 원구성을 하지 못한 여야 지도부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 재헌절 경축식에 참여를 하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굉장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실 인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굉장히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제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국회가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원구성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회가 원구성을 못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여야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그건 집권 여당에게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석수가 훨씬 많은 또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러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은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현실 인식이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야당 때 했던 그런 벼랑 끝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예.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실종이 되고 국회가 공전하고 정치가 실종이 되면은 그 책임이 고스란히 더 여당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되고 예. 그 협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대화와 이제 타협을 통해서 이제 하는 과정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제 벼랑 끝에 예. 그런 이제 거기다 대치 뭐 정부로 오늘 계속 가고 있는 재헌절까지 거죠. 지나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7월 17일 예. 오늘 마지노선을 재헌절은 넘어섰다. 안 넘길 걸로 생각을 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낯짝은 낯으로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네, 너무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의 이제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책을 맡으면서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불화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빠르게 진화해 가고 어떤 빠르게 이제 그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당권까지 징계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동시에 아마 뭐 본인의 생각이기도 했을 거다라고 예. 보는데 어찌됐건 뭐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당내 조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당을 빨리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그 조금 무리수를 좀 적잖이 좀 둔 상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뭐 최근 징계 문제를 포함한 그런 전반적인 그 과정도 너무 거칠었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 또는 본인이 바라던 바 당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잃은 것도 꽤 많다. 예.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원내대표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사안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지금 다루게 된 그런 결과도 나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원구성 협상까지 포함해서 네.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는 이런 일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든가 또 대통령하고 이 당과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담당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이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당권 장악에 너무 좀 집중하다 보니 예. 이런 게 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권성동 대행은 최근에 불거진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서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역공을 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 거는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른바 이제 별정직 직원의 채용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해왔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를 가지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것 하나, 그리고 예. 전 정권에서 해왔다라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친척 채용 논란이 있었던 기억은 저는 별로 없고요. 사적 지인 채용 논란도 저는 그렇게 크게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친인척을 채용을 하고 또 지인을 채용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채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적 채용 논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능력에 의한 채용이지 이게 뭐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차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결국 이제 면접하고 신원조회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예.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한 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줄지 좀 의문이고요. 예.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이 정도고 만약에 또 다른 사적 채용 논란이 터진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굉장히 옐로우 카드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네. 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서도 이제 채용 논란이 이제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구급 공무원 채용 논란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제 뭐 반박이 이어지고 이렇게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나 국민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예. 사안입니다. 지금 야당이 어떻게 비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 뭐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뭐 자리 챙겨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는 역관제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대는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게 도를 지나쳤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건수가 많아요. 지금. 일단 숫자가 많다. 예, 너무 예. 건수가 일단 많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임명 강행 사례가 집권 초반치고는 너무 많아서 예. 이것도 지금 사실은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하는데 결정적 변수로 작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소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또 누적이 지금 돼 간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도 이런 그 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해명 과정이에요. 또 해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을 이제 비판하는 예. 이제 그런 지식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내로남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손해 많이 봤죠. 그래서 예. 정권 교체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면 또 다른 내로남불을 보고자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그 일들 반복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더 개선되길 원해요. 예. 특히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야 그래도 뭐 실력은 보수인데 우리가 더 실력 있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매끄럽게 문제 없이 가자라는 생각이 많은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보수 지지층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대통령실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좀 자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 좀 정건님-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이제 상당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32%까지 떨어졌거든요. 무려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달 만에 2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은 2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여론에서 무섭게 질타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갤럽 같은 경우도 부정적 평가 요인 26%로 1위 인사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과 굉장히 뭐 안면 있는 친분 있는 예. 그런 지인들만 할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좀 수정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국민 그런 사과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기회에 이제 그 경고등이 좀 켜진 만큼 인사 시스템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어민들의 범죄 그리고 귀순 과정, 추방 배경 등을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자세히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시 결정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 우선 그 정의용 전 실장의 입장문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 사실은 오늘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할 내용들이 또 적잖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리 쪽으로 결국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그러니까 이 납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도주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도주하는 선박을 왜 우리가 납포를 하죠? 북측으로 자꾸 도주한다 그러면 굳이 납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첩보를 사전에 좀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고 경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 치고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납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도주하니까 해군의 뭐 특수전 요원들까지 투입을 해서 거의 강제 납포하다시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자체 첩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넘어온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되돌아가라 북측으로 예. 경고 방송하고 북측으로 오히려 내쫓죠. 내쫓고 뭐 북한 당국이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가는지 아닌지만 관찰해서 사후 경과 보고까지만 하면 이제 그 상황 끝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납포해서 꼭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잡아서 그냥 보내준 이런 식이 되다 보니 그 첩보가 과연 자체 첩보냐 아니면 북측에서 이 사람들 사고치고 좀 도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귀측으로 넘어가더라도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북측의 정보가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정보 제공이 있었던 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다시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자세하게 굉장히 해명한 것이 오히려 지금 또 다른 논란을 좀 유발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전 실장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최영범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의용 전 실장의 오늘 입장문을 이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논란이 이제 좀 더 좀 가열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을 쟁점으로 일단 뭐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쟁점은 예. 북한 어민 2명이 누구냐 예.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북한의 탈북 어민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 북한 어민 2명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귀순의 진정성도 쟁점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들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그 이유로는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귀순 과정에서 계속해서 도주를 해서 강제로 납북해가지고 압송을 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합동 신문 조사 과정에서도 좀 오락가락한 진술이 있었다. 예. 차라리 뭐 북한에 가서 죽자 뭐 이런 얘기 등등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쟁점이 그렇다면은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상당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흘 만에 조사하고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 통상 이제 한 달 정도 처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뭐 북송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예. 그럼 북한으로 보냈으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16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진술만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은 우리 남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 북송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이걸 이렇게 요란하게 대대적으로 이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맞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론의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여권의 현실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정치 공세로 이걸 몰아갈 것이 아니고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뭐 국정조사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도 지금 조사에 나선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더해서 채용 논란 그리고 북송 사건을 함께 국정조사하자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국정조사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야가 모두 이제 국정조사 하자고 하니까 뭐 여야 모두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정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각자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번에 기존의 입장, 기존의 이제 그 정보 당국이나 관련 당국이 밝혔던 입장을 번복하게 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자 예. 하는 게 지금 이제 야당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생각은 다른 거죠. 그 당시 강제 북송이 왜 이루어졌는지 무리하게 이루어진 정치적 배경, 예. 또 김정은 답방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이제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그 동상이몽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겉으로 표현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다 피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성사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오늘 그 좀 이례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실에 뭐 평상시에 잘 나서지 안 나서는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예.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현 정권이 지금 전면 대결로 치닫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발전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실이 뭐 이 사안을 이제 위중하게 보고 있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예. 이걸 좀 최근에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그 판단도 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5년 내내 진영 논리에 의거해서 지지율 40%만 유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제 무한 갈등이 이어진 바가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권도 결국은 그 비슷한 지금 경로로 좀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냥 국민의힘 쪽에서 의견을 좀 내는 정도, 반박하는 정도로 가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주사위는 지금 던져진 상태고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해서 전직 국정원장이 지금 국정원에 의해서 이제 고발이 됐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강제 그렇습니다. 수사에 나섰고, 박지원 전 원장은 출국 금지,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미국에 있는데요. 지금 입국 후 통보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대대적으로 예.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놓고 예. 그리고 또 뭐 통일부도 입장 내놓고 예.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는 전직 또 국정원장 2명을 말씀하신 대로 고발 조치하고 또 예. 고발하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하고 또 수사하면서 출국 금지하고 또 예. 입국하는 즉시 이제 통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북풍 아니냐, 전 정권 때리기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 감찰관이 이 부분을 이제 대대적으로 감찰해서 고발한 건데, 이 감찰관이 이제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조 실장 같은 경우도 또 검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국정원장이 전 정권 사람이라고 지금 표적 삼아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지금 여권에서 총공세에 나설 가치가 있는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제 뭐 해경도 그러고 통일부도 그러고 지금 뭐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정 운영의 행태인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가소시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